네, 시장이 조금 밀리는데 일단 전략이 더 필요하겠죠. 오장 디펜스고요.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한 60포인트. 물론 뭐 체감적으로는 많이 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광고의 카피 문구처럼. 왜냐하면 뭐 환율 보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 같이 보고 있으면은 두 시장은 안정적이거든요. 매우 안정적. 주식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서 느끼는 음, 어떤 불안감은 음, 조금 더 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못 종목을 참았다가 이제 막 드디어 이제 결정했어 어제라고 확 따라붙었는데.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음, 조금 덜 오른 종목 뭐 이런 쪽으로 옮겨놨다면 그나마 뭐 나올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급등주를 뒤늦게 담았으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음,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소위 오늘 그 깊게 조정받고 있는 뭐 AI 그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종목으로 만약에 뭐 올인해 놨다면 그러면 오늘 뭐 지수는 60포인트 많이 빠지는 거지만 지수보다 몇 배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렇겠네요. 또 그래서 거기에 아마 최근에 B2 신용융자 잔고가 같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빚이 문제죠, 빚이 항상. 거기다가 또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방향을 완전히 또 반대로 뭐 인버스 레버리지 뭐 인버스 이런 쪽으로 투자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내리니까 올라오긴 하겠지만 인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타이밍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뭐 변동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레버리지를 썼어야 지금 움직이는 거 뭐 2배 이상 어떤 수익이 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보면 오늘 뭐 지수가 빠지고 있는 것도 빠지고 있는 거지만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별로는 굉장히 이제 느끼는 체감 지수가 다를 수 있다. 그렇겠네요. 반도체는 오늘 그나마 좀 버티는 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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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중심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주식만 바라볼 때는 이제 환율과 또 금리를 같이 봐줘야 된다고 늘 얘기하지만 거기 이제 원자재까지 상품 시장도 있지만 개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기가 좀 어렵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환율. 최근에 보면 오늘 아침에 저희도 브리핑을 했지만 미국의 연준에서 SLR이라고 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낮춰서 이제는 대형 은행들의 주머니에 여윳돈이 좀 생겼다. 그러니까 뭐 이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일단 미국 국채부터 살 거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여력이 한 1조 달러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조 달러 다 국채 사진 않죠. 미국 국채 사면 국채 가격이 좀 오를 거고 거기에 이제 시장 금리는 내려가면서 달러 가치도 지금 끌고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원화 가치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 실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아시아에서 97.4인가요? 네. 밀리고 있잖아요. 3년여 만에 최저? 이 네, 그렇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연준 기준으로 한 10% 떨어진 거거든요. 음, 근데 여기 원화가 기여한 바가 당연히 없죠. 우리는 뭐 대응 통화가 아니니까 그렇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기여한 바가 없는데 여기에 기여한 건 뭐 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유로화입니다. 최근에 유럽이 독일을 중심으로 재정을 강하게 쓰면서 경제가 조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반면 뭐 미국 경제는 조금 방향성이 틀어진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SLR 규제의 축소로 인해서 결국은 그 추가 유동성이 생겼는데 이 추가 유동성을 대형은행은 5%가량에서 줄어드는 거고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은 3%에서 줄이는 거니까 네. 여기서 발생하는 이 초과 유동성이 어디로 공급될 것인가가 핵심인 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미 공급되고 있던 핵심 포인트는 달러 자산보다는 주로 빗달러 자산 쪽에 나눠주고 있었으니 이와 관련돼서 보면 일단 뭐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이어 투 데이트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움직인 원 달러 움직임과 네. 원 유로 그 달러 유로 움직임인데 달러 유로는 거의 달러 밀린 만큼 움직였어요. 10%가량 움직여서 파란색 선과 지금 빨간색 선이 있는데 네, 파란색 파란색은 선이 원 달러. 우리 그다음에 환율. 아래쪽이 유로 달러. 유로. 봐야 되는데 유로 달러는 지금 달러 인덱스를 밀어낸 만큼 밀렸죠. 지금 9%가량의 하락세니까 지금 달러 대비 거의 유로화의 기여도가 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화면이 좀 잘렸어요. 위로 올릴 수 있나요? 지금 요게 네, 스크롤 바로.
이상한 거 뜨면 안 돼요. 네. 보시고 계신 뭐 여행지 이런 거 뜨면 곤란합니다. 지금 뭐 뒤에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지금 환율을 보시면 지금 움직임 자체로 봤을 때 유로화의 변동성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로만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달러 대비 덜 움직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추가적인 약세의 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 뭐 경제연구소 이런 데 보고서 보시면 1,300원 초반 정도까지는 우리도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는 열어둘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제부터는 원화 강세, 외국인 매수 이렇게 갈 것인가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금리 차이가 여전히 150bp가 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200bp.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릴 폭이 좀 작고 네. 미국이 내린다 한들 금리의 그 폭이 약간 줄어드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 돈의 움직임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그게 상식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과연 원화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네. 이 방향성은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럼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원화의 강세는 일부 더 이어질 수 있으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즉 제한적인 원화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환율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환율 예측하고 뭐 환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결국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경제와 외국인들의 수급과 그다음에 업종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 원화의 방향성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네. 뭐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지겠지만 뭐 제한적인 강세 정도. 뭐 1,300 지금 50원대로 들어갔는데 뭐 환율 예측하는 건 사실 주가 예측보다는 더 어렵긴 해요. 그렇죠. 예, 뭐 레인지 뭐 구간 뭐 실질 실효 환율 뭐 많죠. 외환론이 제가 학창 시절에도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복잡하고. 자,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는 합리점은 1,350원대를 내려갔으니까 1,320원, 1,300원 초반 정도를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1,350원 언더로 내려가면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될 수 있고 그래서 1,300원 초반 정도 찍으면 거기서 더 움직이긴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뭐 올라봐야 1% 초반일 거고 네. 뭐 추경하고 부양한다 한들 1% 초반일 거고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이미 뭐 175bp 이상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주 큰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음 살펴봐야 되는 건 외국인 수급일 텐데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물론 오늘은 조금 팔고 있고 최근 들어서 약간 매수 탄력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매수를 줄이는 거지 여기서 매도로 전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어불성설이에요. 네. 그다음에 연초 그 한 3, 4월 달 정도에 말씀드렸던 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지만 환율이 변화되지 않는 것 채권 시장으로 대고 갔다. 그렇죠. 한 계좌 로컬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죠. 한 20조 정도가 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금 중에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주식시장으로 약간 옮겨 타는 그런 흐름과 환율 흐름을 고려해 보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살 수 있지만 저는 하반기에는 또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 관점으로 뭐 돌아선다, 뭐 몇십 조 산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또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마 업종을 굉장히 가려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르죠. 또 뭐 하반기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컨트리 리스크라는 게 또 우리 발목이지만 지금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트리 리스크가 확 낮으면 또 원화 밸류가 의외로 또 뭐 좀 더 절상이 될 수도 있다. 뭐 기대치지만 뭐 그건 아직 우리가 넣어야 되는 변수는 아니니까. 자, 그리고 그다음에 7월 달 FOMC 미국은 일단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서서히 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짜증이 폭발하다 보니까 뭐 지금 오늘 아침에도 미국 파월 의장의 이제 인선과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 오가면서 프라이싱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지금 한때는 4% 위였잖아요. 근데 쭉쭉 내려와서 3.7까지 쭉 내려보는 거 보고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는구나. 그렇죠. 네. 어떻게 해보세요? 7월이나 9월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 한 달은 거의 뭐 100%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월 달로 더
몰아가는 분위기. 네. 그다음에 7월 달에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달러의 약세 분위기가 7월, 9월까지 간다. 그다음에 거기서 미국 금리가 더 낮아지긴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면 환율은 적어도 3분기까지는 먼저 움직이고 3분기부터는 비교적 단단하게 하단을 만들 가능성,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FOMC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환율의 움직임도 아마 저점은 3분기 정도에 나올 가능성, 이미 3분기로 우리도 들어가죠. 7월이니까. 그래서 7, 8, 9월 내에 원화의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외국인 매수의 전체적인 흐름도 아마 3분기 정도까지는 뭐 비교적 원화 자산을 좀 더 실거나 아니면 채권보다는 이쪽으로 좀 이동하는 형태. 왜냐하면 뭐 정책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바뀌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외국인 수급과 환율의 정점이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미국의 금리 결정까지 결정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8, 9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면서 추경에 대한 브리핑들이 막 이뤄졌던 것 같아요. 그 후속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속보는 기재부가 나라 빚 증가폭 관리 재정 준칙을 지웠다. 뭐 지금 기재부 논란도 많잖아요. 사실은 뭐 너무 그 고관 열쇠를 쥐고서 전 정부나 여태까지 정부들 보면은 막 쥐락펴락 했단 말이죠. 모피아라는 표현. 이게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깨보겠다 해서 여러 가지 텐션을 주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3% 이내로 재정 준칙을 정해가지고 나라의 빚이 늘어나지 않는 법제를 추진하려다가 그걸 뺐대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지금 더 풀어보겠다는 요지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스테이블 코인 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늘리기 위한 이유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증가되는 게 실적이 안 늘더라도 밸류에이션을 늘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증시 방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들 기존의 모피아의 어떤 그 단단한 고리를 정말로 끊을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뭐 그 3% 룰은 유럽이 더 강하게 지정해놨는데 유럽도 지키는 나라 아무도 없잖아요. 독일도 지금은 풀고 난리. 독일이 지금 깬다고 하니까 지금 유로도 저 난리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그 국방비 부분 지출도 늘린다 그러고 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으로 간다면 뭐 논란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해서의 부채 비율이 그렇게 전 세계 여러 국가 비교해서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50%를 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정도 늘려야 되고 지금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까지 다 반대한다면 그럼 경제 성장은 도대체 뭘로 할 거냐. 그렇죠. 소비도 없고 기업도 투자 안 하는데 정부까지 지금 돈을 안 뭐 관세 쓰면 때문에 위태위태하다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답이 없는데 뭐 국가 재정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다만 또 이제 재정이 좋아지면 재정을 타이트하게 줘야 되는 그런 시기는 또 분명히 올 것 같고요. 네. 뭐 우리나라는 뭐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조금 모호한 부분은 있어요. 이게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합산을 안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비율이 좀 낮긴 해요. 40%대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00%를 이미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일본은 200%고 그렇죠. 일본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을 져서 뭐 사는 그런 뭐 기축통화이 아니면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좀 여력이 있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되는 것 같고. 자, 결론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지. 5장 디펜스? 네, 반도체가 왜 강한지가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결국은 여러 가지 투자들이 이어질 텐데 이 투자 핵심은 결국 AI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향성은 새로운 기기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쏟아져 나오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다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하다.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뭐 한미반도체니 그다음에 일부 뭐 이스페타시스를 포함한 그쪽 라인에 묶여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 라인에 묶여 있지만 이오테크닉스를 포함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의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환율에 가장 부정적인데 네.
그렇지만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면 저는 뭐 자동차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봐서 계속. 네, 환율의 하락이 제한적이라면 그 두 가지 업종은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증시 라이브 오후장 디펜스 전략이었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